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하늘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서야 수영장을 철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뒤 출산 중 사고로 숨졌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부모가 뒤늦게 구속 기소됐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걸 수상하게 여긴 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승재현 위원님. 네.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우리 승 의원님 관련 이벤트 있지 않습니까? 승진 축하 기념 이벤트. 오늘 이제 방송 말미에 그 당첨자 10분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 10분을 고른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 300분이 보냈습니다. 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안에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분들만 좀 골랐습니다. 드는 분들을 골랐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보통 300분 중에서 10분을 고르시면 나머지 290분은 승 의원님의 안티가 된다는 거?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뭘 또. 될 때까지. 역시 만족할 건물주는 때까지. 다르죠. 건물주는 진짜. 그리고 이번 선물도 깜짝 선물이 안에 더 들어가 있습니다. 300분 다 드리지 뭘 또 그걸 10분만 드려요, 건물주가. 건물 파세요, 이번에. 건물주 누구인가?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예. 나중에 끝날 때 다시 네,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한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 지금 용산 갈까 생각 중이다. 아직 6발 남았다. 크크.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직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 터라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를 했죠. 두려움을 느낀 글 작성자 곧바로 112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하니까 그냥 장난이었어요. 이 남성 40대 무직자였습니다. 그런 장난을 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서연 기자, 그리고 백성은 변호사,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건 반장만 보면 얼음물 마신 것처럼 시원합니다 하신 김기수님, 삶이 힘들어도 뾰로롱 한마디에 눈이 번쩍 뜨여요 하신 진천의 혜인님, 사반 보느라 저녁 식사가 매번 늦어요 살쪄 하신 부천의 김성은님, 데프리카 사는 50대 동갑내기 부부라 올 무더위도 잘 이겨내라고 한마디 해주 있어. 제가 이 대구 사투리가 안 되네요. 남편 금현섭, 아내 홍현숙님, 지난해 거부터 다 몰아보고 있어요 하신 제주의 문혜정님, 대구 봄이 엄마 박소영님, 식구들 체력 보충을 위해서 돼지 수육을 만드신 이명숙님, 대구의 동하고모 김민경님, 대비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사형 외쳤지만 무기징역이다. 지난 4월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충남 천안에서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지금 나오는 저 영상이었습니다. 50대 기억하시죠? 오늘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들과 계속 제가 연락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방송에서 계속 요구했던 그런 사건이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남일 같지가 않은데 말이죠. 아무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겠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저렇게 끝까지 쫓아가서 살해했던, 그래서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50대 남성은 지난 4월 13일 자정 무렵 충남 천안의 한 주점 앞에서 부부 둘쌍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30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도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오전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상적인 시비를 빌미로 흉기를 휘둘러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범행이 이뤄졌다면서 당시 망설임이 전혀 없었고 앞선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사촌 부부 초등생 자녀가 이 두 부부 제가 알기로 한 초등생 아이들이 3명인가 4명인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 졸지에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결심 공판에서 유족 대표 이자가 사죄한 적도 없고 남겨진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사형을 선고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재판부에 정말 엄정한 판단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도 결국 무기징역. 자, 얼마 전 1심에서 사형받았던 권재찬하고 지금 이 신상 공개가 안 돼가지고 저희는 이름도 모릅니다. 저자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승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그냥 양형적인 측면에서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이 빼앗았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의 생명에 대한 그 책임과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책임을 생각하면 사실상 사형이라는 제도가 양형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건이고 사실 대한민국이 이제 곧 사형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건데요. 여하튼 법 이론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사형에 대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 만약에 사형이 폐지되거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재의 관점이라면 사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무기징역형으로 가는데 그 무기징역형으로 가봤자 20년이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경은 보통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주빈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조주빈이 가석방되는 거는 법으로는 3분의 1이지만 가석방 기간은 10년 내로 가석방 기간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유기징역을 받은 조주빈은 30년이 지나야 가석방이 되는데 사형을 받을 사람이 무기징역형이 되었을 때 20년 만에 나올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족들은 한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적어도 세상에 안 나오게 만들려면 지금의 무기형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폐지되거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무기형이 아니라 그 무기형 앞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촌 이 부부 자녀들 5명이었습니다. 이 5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단 5분 사이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생후 72일 아기 손이 괴사가 됐다. 하하, 생후 72일 된 아이의 이 손등이 괴사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소장님. 네. 지금 이제 생후 72일 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팔이 이렇게 심하게 부어 있던 거예요. 지금 보면 알지만 72일이라 그러면 진짜 작은 애기예요. 그냥 예. 옹알이 조금 하고 그냥 이렇게 딸랑이 드는 정도 그런 애기예요. 자기 의사 표현 못하죠. 근데 저렇게 부어 있어서 엄마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간호사께 링거 테이프 다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링거를 테이프로 이제 딱 테이프를 제거하니까 살점도 뜯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간호사가 아이들한테는 가끔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사를 불렀고 그 의사가 이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의사한테도 협진을 문의했는데 그 의사와 재생이 될 수도 있지만 괴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좀 정보 좀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종종 있는 일인지 뭐 저도 의학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좀 꺼멓게만 지금 괴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아무리 아이들 피부가 약하고 그래도 괴사가 될 정도다? 아니 괴사가 안 되게 사전에 뭘 해야죠 그러면은. 근데 아이들에게 링거 주사를 하는데 저렇게 종종 괴사가 일어나면 아이들한테 링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저게 종종 있는 일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니까 뭐 누리꾼 중에 현재 간호사라고 밝힌 누리꾼의 얘기는 예. 이런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링거를 맞으면 정맥 쪽으로 이 링거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은 핏줄이 굉장히 얇으니까 그 잘못 이제 링거 바늘을 꽂으면 그럼 조직 그 신체 피부 조직 내로 이제 링거액이 들어가다 보면 아.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아이고. 해요. 그러니까 주사한 부위를 정확하게 잘 관찰하고 살펴야 되는데 예. 이건 저 아이에게 링거를 주사한 간호사분께서 제대로 한 게 아닌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단 말이죠. 아. 뭐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학적 지식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이 손이 저렇게 퉁퉁 부을 정도가 되면 링거가 정상적으로 정맥에 주입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진짜 어머님 부모님들 마음은 지금 막 정말 뭐 그냥 아유 말도 안 나오네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안 다친 게 천운이다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잘 달립니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 트럭 주목해 주세요. 오, 뭐 날라온다, 쾅! 와, 아이고, 또 이거야, 또. 아이고, 세상에, 판스프링. 아이고, 세상에, 조수석을 그대로 콕, 야.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만약에 조수석에 이거 사람이 앉아 있었으면, 어우, 상상하기도. 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뚫고 들어와가지고 이 정도면 뒤에까지 그냥 관통을 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이 영상하고 사진을 보면서 뒤에까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천장을 한번 긁고 뒤에까지. 야, 이러면 이거 누구 사망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쯤 영동고속도로에서 대전 방향으로 호법 분기점이 막 지난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1차선으로 달리던 차에 갑자기 2차선에서 있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판스프링이 차 앞쪽 유리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판스프링이 뒤쪽 창문까지 뚫고 나가는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1명과 동승자 3명이 모두 유리 파편을 뒤집었었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차에 4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네. 아니 그런데 다친 사람이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와. 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아직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4명이 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약간 파편만 좀 튀었을 뿐 실질적으로 판스프링에 맞아서 다친 사람은 야 진짜 이게 천운이 도왔습니다. 천운이. 저는 진짜. 정말 천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판스프링이 저렇게 튀어오면 운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기서 내가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으면 우리 차가 가드레일을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것이고 그냥 오는 걸 만약에 맞닥뜨리면 어. 진짜 옆에 조수석에 내 사랑하는 부인이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와, 타가 계셨으면 도대체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사실 판스프링이라는 게 도로를 지나가는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걸 불법해서 개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차량의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판스프링을 저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판스프링 저렇게 도로에서 튀면 결국 지금은 정말 천운이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지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예견 가능한 것이고 저렇게 판스프링을 저렇게 대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게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도 나는 하는 수 없지라는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바라보는데 저는 판스프링 충분히 이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야 저런 행동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행복하게 내 가족들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즐겁게 가는 그 순간에 저렇게 판스프링이 떨어졌을 때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 유명을 달리하게 한다면 판스프링을 저렇게 불법 개조한 사람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차 대 자전거 누가 갑툭튀입니다. 자,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단기 열렸어요. 그럼 가야지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우회전 하려고 틉니다. 그런데 자전거. 아이고야. 자, 와 이렇게 앞으로 그냥 확 이렇게. 야, 이거 자, 앞으로 이렇게 확. 자,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차량이 지하 주차장. 자전거 지나갔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 사람. 아이고야. 아이고, 이 사람도 그냥 앞으로 확. 자, 백 변호사님, 자전거 이 사고 이 2개의 영상을 보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앞바퀴 제동이 걸리면서 야, 네. 앞으로 고꾸라진 거.
이게 앞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뒷브레이크까지 잘 잡아야 안정적으로 급정거가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분 다 이렇게 앞으로 꼬꾸라지는데 사실 두 번째 사고만 놓고 보면 접촉한 적이 없죠. 그렇죠. 예, 그냥 자전거가 오다가 깜짝 놀라셔서 저렇게 그냥 앞으로 고꾸라지는 영상인데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그냥 자전거 100% 과실입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지나도 못 갔어요. 가려고 했을 뿐. 가려고 저 앞에 나오고만 있어서 뿐이기 나왔을 때문에. 뿐인데.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저 급정거할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현님, 보통 이렇게 완벽한 제동을 하려면 일단 그 뒷브레이크를 먼저 이렇게 딱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토바이 스쿠터를 타는데 스쿠터는 이제 왼쪽 브레이크가 뒷바퀴, 그런 다음에 앞바퀴가 이제 오른쪽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뒤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걸 서서히 잡거든요. 그럼 완벽한 제동이 됩니다. 저도 오토바이 좀 타는데 당연히 모든 사람이 뒷바퀴에 브레이크를 지금도 잡는 타고 게 다니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안 타죠. 지금은 저희 집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면 이혼하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와사키 타고 싶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가족이 있으면 절대로- 오토바이 잘 못 타십니다. 예. 그래서 뒷브레이크 잡는 게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 혹시 화면 위에서 잡은 거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기서 보면 사실상 저 차는 나가는 게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끝에서 보이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저기가 횡단보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면 저는 자동차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자동차가 그냥 그 횡단보도를 무시하는데 반드시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횡단보도에서는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저기서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는 이제 잘못을 따져야 되지만 이제 도로교통법 바뀌면 횡단보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요즘 자전거 뒷브레이크가 오른쪽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왼쪽이 아니 그건 타는 사람은 당연히 알죠. 어느 게 아니, 그러니까 뒷브레이크인지는. 저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자동차, 자기 자전차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구형 자전거는 아. 왼쪽이 뒷바퀴였답니다. 근데 바뀌었죠. 2010년인가부터 나온 자전거들은 오른쪽 이 브레이크가 뒤. 뒷바퀴래요. 왼쪽이 앞바퀴. 어. 맞아요. 그래서 그걸 혼동하셔가지고 과거에 이제 자전거를 타던 습관으로 그냥 딱 하다가 그냥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주로 그런 그러니까요. 생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네. 승희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진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내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첫날인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자, 우회전할 때 저 횡단보도. 저 제일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저거 만약에, 네. 백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안 가고 좀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거려요. 빨리 가라고. 근데 사람도 이제 없는데. 빵빵 거려도 뒤에 그냥 서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잠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횡단보도와 우회전하기 전에 일단 멈췄다 가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이제 일단 멈추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일단 멈춰야 되고요. 차량 신호여도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차량 신호인데 왜 가? 그러면서 우웅 가면 안 돼요. 보행자가 보이면, 그러니까 부딪힐 것 같으면이 아니라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행자 신호일 경우에 사람이 없으면 서서히 천천히 주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행자 신호인데 사람이 서 있으면 또 역시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조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그냥 횡단보도에서 멈추세요, 한번.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빨간불 멈췄다가. 되면 그때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자, 스토커의 호감 표현. 자, 스토킹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런데 피해자한테 그거 저 사람도 좀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라면서요. 네,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여성이 오피스텔 내부까지 따라오는 남성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 전날에도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말을 걸었고
당일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자친구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좀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남성이 호감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겠냐면서 스토킹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옆에 있던 경비원까지 스토킹을 제지해달라고 항의했는데도 계속 스토킹 혐의자를 두둔했다고 하는데요. 여성은 이 남성을 또 마주치면 믿고 전화할 곳이 경찰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냐면서 불안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했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뭐 사과도 하고 그랬다지만 승희원님, 진짜 지난해 이 스토킹 하다가 살해당한 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전해드리, 이제는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요즘 세상에도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경찰이. 스토킹에 대해서 첫 번째 스토킹 사건 처리할 때 저희가 요구했던 게 과거에 머릿속에 있는 통념으로 절대로 사건 처리하지 말아였거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게 정말 잘못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매뉴얼에 분명히 반한 거고 2차 가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내겐 너무 비싼 배달 음식. 자, 황당 배달 음식 사진들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거 딱 봐도 탕수육이죠? 누가 먹다 남긴 탕수육? 아니죠. 강원도 화천 사는 한 직업 군인이 탕수육 1인분 12,000원 주고 시켰더니 딱 12조각. 저렇게 봤다는 겁니다. 한 조각에 1,000원. 색깔도 거무튀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군인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계시는 그 군인이 1인 시켰잖아요. 혼자 먹겠다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없이 그 과정에서 시켰는 건데 12,000원짜리 탕수육 해도 너무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러지 마십시오. 군인은 서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배달 음식 때문에 분노한 사연 또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죠. 자, 김치찌개. 고기가 가득. 그런데 살코기가 아니라 뭐지? 비계. 모두 비계. 고기 추가 좀 해주세요. 그냥 추가까지 했는데도 저렇게 얇게 잘린 비계들만. 소장님, 네. 저 사진을 보고 현직 김치찌개집 사장님이 저 댓글을 달았어요. 난 12,000원에 공깃밥이랑 반찬 7가지. 넌 사람도 아니다. 사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라 저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를 종류별로 다 먹어봤는데 18,000원에 저 비주얼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고기도 추가했고 또 고기 뭐 여러 가지 뭐 그 좋다고 뭐 그런 평이 있어서 18,000원이나 주고 특별히 시켰는데 저렇게 비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배달비까지 냈어야 됐어서 정말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 심하시네요. 저건 진짜 좀 너무합니다, 진짜. 자, 안심 귀가 스카우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향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얼마 전 사건 반장에서 여학생 끌고 가려는 남성을 안심 귀가 스카우트가 구조한 사건 전해드린 이후로 주변에서 많이 알아봐줘서 힘이 나신다고 하셨죠?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 살코기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 드세요. 네. 미남은 듬직한 뒤태, 날렵한 오태, 완벽한 모태 미남. 하이모로 태어난다. 미남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건 아무나 못해. 하이모. 특별한 이들의 대부분은 초심이라는 페이스를 유지했을 뿐인 보통 사람. 너처럼 킵 더 페이스. 도르코 페이스 3D 모션. 튀르키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하늘에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아봅니다. 이거 지난 9일 현지 시간으로 일단 김 기자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이 대한항공 여객기는 현지 시각으로 9일 오후 6시 반쯤 이스탄불에서 출발해서 다음 날 오전 10시 반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엔진 진동 문제로 인근 바쿠공항에 비상 착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이 215명, 승무원 10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는데요. 이후에 동일한 기종으로 임시편을 투입해서 승객들을 인천공항까지 수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시 그 관련 비행기 기내 기장 방송 안내 방송 먼저 잠깐 듣고 가시죠. 현재 항공기의 상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안전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로서 더 이상의 위험한 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항공기는 정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항공기는 정상이진 않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아무튼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불꽃 튀는 채 비행을 했다. 이 제목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아찔했던 상황이네요. 조금 전에 그 기장의 안내 방송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상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라는 표현을 들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정상적으로 비행을 잘하고 있어도 약간 이 비행기 흔들림에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난기류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 출발해서 1시간 반쯤 지나서 인천을 와야 될 비행기가 일단 가장 가까운 공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에 이제 목적지를 변경해서 착륙을 한 건데 저 안에 타고 계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쿠 공항에 도착할 당시쯤에 비행기 오른쪽 날개 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 아이고야. 창밖으로 비행기 날개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긴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착륙하는 비행기 뒤로 착륙을 하고 있는데 뒤에 소방차가 쫙 따라와요. 일단 그거 상황만 봐도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차가 따라오는 모습에서도 굉장히 불안에 많이 떨었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났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하나의 엔진 가지고 3시간가량 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사히 이제 안전하게 그래도 착륙을 했습니다만 그 승객들이 느꼈을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럼 실제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탑승객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우르륵하는 소리랑 함께 계속 진동이 엄청 크게 느껴졌었어요. 한 10분 정도 지속이 된 것 같고 그러더니 그 좌석 앞에 있는 화면에 갑자기 화면들이 다 꺼지더니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고 혹시 바다에 랜딩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자, 심지어 어떤 분은 그 유서까지 남겼대요. 근데 소장님도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 되게 무서워하신다면서요. 네. 저 고소공포증 때문에 정말 비행공포증이라고도 불리는 고소공포증이 평소에는 제가 공황 쪽 발작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비행기 탈 때 살짝 있어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비행기를 한번 탔다가 뚝 이렇게 기류 때문에 뚝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뚝 떨어진 거에 대해서 또 너무 놀랐는데 또 며칠 후에 뉴스에서 비행기가 잘 이륙에 실패해서 막 이렇게 사고가 나서 뒤에 사망한 사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돼가지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생겼는데 여기 계시던 분들도 저는 상당 부분의 분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울고 손잡고 뭐 굉장히 울기도 하고 유서를 쓰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정말 이제 정말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분에 따르면 뭐 기장이 뭐 방송을 아까 우리 들었듯이 계속 해주신 것 같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사고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트라우마 기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항공사의 어떤 후속 조치, 대처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이제 내리는 공항은 비상 착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은 걸렸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이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호텔로 가더라도 그 호텔이 내가 원하는 호텔이 아니라 난 집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텔에 있는 게 불편한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승객이나 아니면 대한항공 측에 각각의 어떤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부분은 이건 공항 측, 그러니까 그 비행기 회사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전자항공 우대권을 이메일로 지급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24만 원 수준입니다. 물론 그게 내부적 규정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이런 경우에는 그 승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왜 지체가 되었고 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내부적 규정을 살펴보니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전자항공권에 대한 우대권을 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과연 그 승객들이 끝까지 그 항공사에 대한 그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뭐 국적 항공사의 그 현직 기장님하고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특히 이번 사고 비행기인 A330을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진짜 베테랑 기장님이신데 승객들의 이 공포감, 앞서 영상에서 보신 그 공포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사고는 그렇게 대단한 사고는 아니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장들은 이번 사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도 훈련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불안하신 것까지는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 뭐 항공사 측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사고의 원인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현재 바쿠공항에서 문제 여객기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하는 중인데요. 국토교통부도 이제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엔진의 이상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수천 가지의 어떤 가능성을 검토를 해야 되는 이 비행 관련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뭐 어떤 유사한 장면 하나를 놓고 이것 때문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난 2019년도에 김포에서 제주로 가던 여객기인데 이번 상황과 좀 비슷하게 엔진에서 불꽃이 이렇게 막 번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 보시는 영상인데 자 왼쪽 날개예요. 왼쪽 날개. 이거. 백 변호사님, 저때 저거 왜 저런 거죠? 일단 지금 제가 저게 탔었으면 제가 보통 날개 보이는 자리 자꾸 많이 타게 되거든요. 희한하게. 왜요? 그냥 그때 저걸 만약에 봤다 그러면 저도 거의 실신할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 때는 일단 김포공항에서 이륙해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였는데 그러니까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이륙할 때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 고장나면서 저렇게 불꽃이 일고 또 진동을 일고 불꽃이 있는데 저 당시에는 제주도에 도착한 게 아니고 가다가 비행기 이상을 느껴서 다시 회항을 해서 한 30여 분 후에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객분 188명 다 부상 없이 무사히 내렸고 또 제주행 대체항공편을 제공을 받았는데 일부 분들은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 여행 못 가겠다 불안해서 해서 여행을 포기하신 분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 탑건 2에도 보면 안 봤어요 아직. 아무튼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렇게 쫙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아무튼 일단 그 저희가 지금 뭐 이번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사고도 뭐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이다라고 지금 단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뭐 대한항공 측에서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확실한 원인 규명. 일단 승객들이 너무 불안해하잖아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였느냐 아니면 우리가 뭐 정비 결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고였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자연적인 사고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분명히 대한항공 측에서는 찾아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뒤늦게서야 수영장을 철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 수영장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쳐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많이들 좀 의견 좀 내주십시오.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민폐왕의 워터파크. 자, 김 기자가 일단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1층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면서 이 모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단지 한쪽에 설치된 대형 에어바운스와 천막이 확인됩니다. 이들이 설치한 에어바운스는 미끄럼틀이 달린 풀장 형태로 높이는 한 1층 창문보다 높았고 크기는 최소 창문 2개를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세네요. 그냥 이거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세네요. 예, 셉니다. 와, 저희 진짜 워터파크를 그 공용 공간에 본인 혼자 쓰셨네요. 아니, 개인 1층이어서 뭐 개인 화단 이게 아니었어요. 아니, 저거는 그냥 무조건 공용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자기 혼자 저렇게 전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제 저거를 보면 아파트 입주민들 어떻게 보겠어요? 저 뭐야? 당연히 관리사무소 가서 항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이거 빨리 철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단 무시하면서 7시가 지나서 철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사진 올린 저 게시글에 한 누리꾼이 저녁에 바베큐도 할 사이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저 에어바운스 설치한 사람이 직접 댓글 달았습니다. 적당히 좀 합시다. 나도 6시까지만 하고 접을 거니까. 더 뻔뻔한 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댓글이 본인의 네, 저 만드신 분. 만드신 분의 네. 하하 이런. 야, 승현님 이게 일단 뭐 저렇게 설치해서 노는 것까진 좋았어요. 네. 물론 그것도 안 좋지만. 자, 그런데 저 에어바운스 그리고 그 수영장에 있는 물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일이 사달이 벌어졌죠. 저게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 욕조에 물 하나 이렇게 맞아요. 담는 것도 많은 물이 필요한데 저 많은 물을 어떻게 끌어왔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저게 철거를 하면 한 목에 저 물이 다 버려져야 되면 과연 그 배수구가 저걸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혹시 배수구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팍 쳐오르는 거 아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게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계시는 그 입주민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입었을까 보지 않아도 아이고, 충분히 막혔네, 가능하다. 결국 저렇게. 예, 저거 역류했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절대로 그 용량에서 감당할 수 없는 용량인 거죠. 아이고, 소장님. 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뭐 보통 저렇게 할 수는 하는 것까지는 뭐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하면 그때 치울 수 있잖아요. 네. 그 뭐 제가 좀 심리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 우리가 미성숙적 사고를 한다고 할 때 과대작이라는 게 있어요. 과대작이라는 게 좀 영어 한번 말할게요. 그랜디오스 셀프라 해서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대자기를 가지신 분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거한 행위를 자기 중심적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거대한 그 놀이터를 보면서 와 상당히 자기 과대자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 잘 성장해서 성숙한 어떤 그 자기로 가야 됐을 분이 어떤 어린아이적인 미성숙적 사고에 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런 좀 미성숙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냐면요. 이 경기도 동탄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단지명, 동호수, 그리고 심지어 저분 이름까지도 지금 돌고 있어요. 예? 이거 진짜 공사 커졌어요, 지금 상황이. 자, 지금 뭐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 이제 막
누리꾼들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이기적 행동이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선진국 되기 멀었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꼬집은 분도 있고요. 또 다른 이용자분은 하고 싶으면 허가를 받든가, 어른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뭐 많이들 이렇게 다셨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저거 설치하고 물 채우는 동안 스스로 난 정말 좋은 부모야 이렇게 뿌듯했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물과 저 그 에어바운스에 공기 넣으면서 그 펌프기 그 전기는 또 어디서 끌어서 썼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승 의원님. 예,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사건 이걸 보면서 혹시 여기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좀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에어바운스가 아니라 전문적인 에어바운스다 보니까 이게 식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더불어 하는 공간인데, 제가 여기서 꼭 좀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저게 베란다잖아요. 네. 베란다는 사실 위에 하중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축법상 그 1제곱미터당 200kg에서 300kg 사이에 옥상이나 발코니에 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저 물의 리터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건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동이고, 그 행동은 자기의 즐거움 때문에 타인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면 좀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밑에가 아마 커뮤니티 시설이 아닐까 싶은데, 저기 천장에 누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사실 필로티 구조 같으면 밑에 하중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중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 조금 정말 해서는 안 돼. 그냥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저런 행동은 우리의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는 행동이다라는 말씀드릴게요. 딱 깨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이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그런 거죠. 저 공용 공간이라 말 그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저걸 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안에 승인 같은 걸 당연히 얻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기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득을 많이 얻으면 그에 대한 이득도 반환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물 뺀 것 때문에 옆에 막 잔디 죽고 잔디 배수구 죽었어요. 넘치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럼 누구의 과실인가요? 당연히 이걸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거나 한 과실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배상을 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공사컷. 자, 이 정도로 되니까 소장님, 지금 이 본인이 아까는 뭐 몇 시까지 좀 치우면 될 것 같다 되게 이랬다가 이게 막 보도가 나오고 이러니까 결국 사과문을 지금 올렸어요. 그러니까 뜨거워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에게 제 사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다. 그래서 무지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자기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서 전국의 인터넷 카페 포털 사이트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게시돼서 입주민들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전했고요. 본인 그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됐고, 아이들이 등교 거부를 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 공용 잠디라던가 하수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다는 게 백 변호사님, 전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네요. 그냥 거긴 아무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이 사과를 보면서 이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비판을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번 일을 겪으셨으니까 아파트에 생긴 손해 다 배상하시고 다시는 이런 행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영아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오자 경찰은 부모의 주장에 따라 검찰에 내사 종결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의 의견은 달랐는데요. 부모의 행동이 석연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부부는 자신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전말이 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자, 김서영 기자가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출산 도중 아기가 숨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해당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가방에 담긴 신생아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20살 동갑내기 연인이었던 영아의 친모 이 씨와 친부 권 씨는 아기 머리가 산도에 2시간 동안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낳고 보니까 아기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이 출동했던 건데 당시 경찰은 이걸 변사 사건으로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가 사인 불명이란 이유로 같은 해 6월에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 의견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자,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 불명이라고 나와서 경찰도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단순 변사인 것 같다라고 검찰에 넘겼다는 건데 검찰에서는 아니야, 이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검찰에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고인들이 주장한 거는 아이가 이미 낳았을 때 죽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그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의사협회 자문 등을 통해서 보완 수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경찰에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지금 검찰이 요구한 것처럼 대한의사협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아이 사망이 사인이 불명하다라는 이유가 확인이 돼서 다시 한번 경찰은 내사 종결 의견을 검찰에 통보하게 됩니다. 자, 경찰이 다시 내사 종결 의견을 보냈는데도 검찰은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승현님.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산도에 아이가 걸려서 2시간 동안 난산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20대 지금 부부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혼 부분들인데 그때 그러니까 그 부인이 힘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119에 전화. 그렇죠. 119에 신고를 하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119 신고가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검사가 봤을 촉이었고 두 번째 촉은 아이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출산을 하면 울지 않으면 시청자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이를 이렇게 좀 뭔가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아이를 톡톡톡 두드리고 아이가 숨 쉬지 않으면 아이에게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심폐소생술 같은 행위를 한다면 아이 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되더라도 아이 부검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심폐소생술을 했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 참 잘 주셨는데 사인은 불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인은 불명이었는데 건강한 산모로부터 아이가 사산이 되어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고민하면 당시 사실 인권보호관 검사가 첫 번째 들여다보고 지금 서울중앙 3부장이 들여다봤는 건데 고의로 혹은 과실로 영아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핑퐁이 2번 되거든요. 갔다 왔다 마지막에 검사가 다시 한번 이거 수사해서 좀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경찰은 이 사건 그냥 단순 변사가 아니라 그 부부가 사망의 아이를 영아살인했는 사건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검사 의심의 덜미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의심했던 대로 뭔가가 딱 잡혔던 거죠? 네, 검사의 의견에 따라서 경찰이 영아 부모를 입건해서 2~3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야 이들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주택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생한 직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하고 주검을 가방에 담아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긴 건데요. 결국 사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넘어서야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고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출산 전부터 아이를 살해하기로 그때 그 가방이군요. 예, 아이를 살해 작정을 했었고 초기 수사 과정을 녹음하면서 계획적으로 진술을 짜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다 떠나서 어떤 부모 119에 신고를 안 한 것도 그렇고 어떤 부모가 사산한 자식을 가방에 넣어서 에어컨 실외기 밑에다 둡니까? 그것만으로도 좀 의심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검찰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
사실혼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20대 사실혼 엄마 아빠에 대해서 다 자백을 받은 겁니다. 근데 자백을 받고 나서 보니까 최초에는 그랬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어서 이제 사산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왜 그랬는지 이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력했고 또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설을 우려해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직후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 댓글에서도 보니까 뱃속에서 10달 동안 배차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아무 감정도 없더냐. 어? 자, 능력 안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두려운 것도 오케이. 네. 그럼 보육원이든 그냥 보내서 좀 살릴 생각은 해야지. 그 전에 정말 자기들이 경제적 그런 게 안 되면은 피임을 제대로 했든가. 예? 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아이를 처음 나올 때는 1차적 모성애 기간이라서 거의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기간이거든요. 저도 제가 저희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저는 아이를 낳아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냥 저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희생과 헌신의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정도로 아이를 낳고 났을 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거의 환희와 그 사랑의 완전히 그 절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이를 바로 태어나자마자 숨을 막아서 못 쉬게 해서 사망시켰다? 저는 자기 자식을 사망케 한 부모가 어떤 일을 앞으로 저지르지 않았었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좀 잔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러면 이 정말 대책 없는 어리석은 부모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뭔가요? 일단 아기 엄마 아빠 둘 다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됐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엄마는 영아 살해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 은닉 부분만 보통 이제 아빠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 부모가 둘이 계획했다, 공모했다라고 해서 공범으로 영아 살해죄 모두 적용되도록 해서 기소를 했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 실체를 조금만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검찰의 끈질긴 수사 그리고 그 뭔가 이상하다는 촉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또 진실을 밝혀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수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했다는 40대 김 씨.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길고 긴 소송을 치러야 했고 5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힘겹게 이혼했다고 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다는 김 씨는 얼마 전부터 직장 동료들과 사내 모임에도 나가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사내 등산 모임에 나간 후 김 씨의 이혼 소식은 순식간에 소문이 났고 이혼하자마자 사내 모임에 나오는 의도가 수상하다는 등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이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장 친한 동료 단 한 명뿐. 김 씨는 자신의 이혼 과정을 모두 소문낸 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김 씨의 동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야, 내가 이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직장 동료라는 자가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거진 15년, 17년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직장이라는 곳은 말이죠.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정말. 뒷담화 이게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왜 웃으세요, 승희 의원님? 승희님도 경험이 많으신가 보죠? 아니요, 모든 직장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자, 그럼 백다혜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할게요. 네. 회사에서 누군가 본인 뒷담화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다 없다? 저는 없는데
양홍보 앵커 뒷담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누가 이제 내 욕을 하는 거를 백다혜 아나운서가 들었다. 아니, 농담이고요. 없습니다. 예, 농담 아니야. 이거 농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방송 끝나고 그 어떤 놈인지 좀 얘기해줘요. 아, 정말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농담입니다, 진짜. 자, 그럼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갑자기 방송에 집중이 안 돼. 갑자기 막 감정을 못 당황했어요. 제가 좀 울컥했네요. 예,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지금 집중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사연의 주인공 김 씨에게 아이는 없었습니까? 아이? 근데 김 씨가 2차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의 폭력으로 2번 모두 아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게 된 만큼 김 씨는 자신의 이런 아픈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동료가 소문을 냈다는 사실에 더 배신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 김 씨가 이 전 남편하고 5년 넘게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네, 김 씨 남편은 말수가 적고 소심한 편인데요.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성격이 돌변해서 밖에서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지만 퇴근 후에 집에서 술을 마시고 김 씨를 폭행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얼굴이나 보이는 곳을 때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김 씨가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술이 깨면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 다짐하고 빌었고 김 씨는 이제껏 그런 남편을 용서하면서 가정을 지켜왔는데요. 그렇게 3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남편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 김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진짜. 자기 배우자를 폭행하는. 그러니까 그런 폭행을 당했는데도 3년 넘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계기가 있었다고요. 좀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인데 폭행 과정에 임신을 하고 있는 데서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유산하게 되었고 그게 첫 번째 아이를 이제 유산했는데 이제 김 씨 생각에는 조금 뭔가 좀 남편이 이 일로 더 개과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고 다시 한번 부여잡고 살았는데 2번째 임신을 했을 때도 똑같은 폭행으로 똑같은 아이를 유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네요.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폭행이 있었을 때 바로 이혼해라 이런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혼을 결심하고 실제 이혼을 하는 데까지 5년이나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원래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혼은 협의를 통해서 합의 이혼하는 게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상에 이제 그렇죠. 재판에서 한 명은 이혼한다 안 한다 싸우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줄게. 그럼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서 그냥 이혼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안 되겠다 안 할래. 마음이 바뀌었구나.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자꾸 말을 바꿔서 결국 협의 이혼을 못 한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갔죠. 근데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하려면 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폭행을 했던 것들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증거 수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멍 같은 거야 시간이 지나면 또 진단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별로 사실 부부 싸움하면서 진단서 띄는 경우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특히 합의해서 이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별로 신경 안 썼다가 뒤늦게 이제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혼 소송이 그 뒤로도 한 3년을 더 끌어서 결국 5년이나 걸렸던 겁니다.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이혼에 망설이는 이유가 아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게 경제적인 자립 문제인데 김 씨는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네, 왜냐하면 김 씨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맞벌이를 해왔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흔적을 또 감추기 위해서 여름에도 긴팔 블라우스 입으면서 출근을 했었는데요. 남편의 폭력이 심해질수록 평생 돈 때문에 폭력적인 남편 곁에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지난했던 결혼 생활 동안 유일하게 속을 터놓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었던 직장 동료가 있었다고요. 네, 동갑내비 동료였는데요. 이분도 이혼을 한번 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했는데
너무 나의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면 공감도 잘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 뭐 진단서도 꼭 대라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분이 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못 얘기하는 속내를 그 동료한테만은 얘기할 수 있어서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김 씨가 이혼을 하고서 사내 회사에 있는 등산 모임 같은 데를 나갔는데 왠지 그때부터 회사에 본인이 이혼했다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뭐 시청자 여러분들 등산하시면 잡생각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목적지까지 올라갈 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올라가서 그 높은 데서 밑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은 굉장히 좋은 느낌. 김 씨는 이러한 등산의 그 홀가분한 감정으로 이런 등산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갔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화장품 회사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주변에 전부 다 이제 여성 동료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시겠죠. 근데 등산은 예외적으로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은 동아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 이혼했는데 왜 등산을 하지? 그 등산하는 이유가 산을 오르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운 일인데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예전에 한번 뭐 농반 진반으로도 얘기했지만 등산 모임 같은 데서 어떤 불륜 뭐 이런 게 많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이렇게 등산 모임 하니까 또 저기 이혼하고서 또 바로 저렇게 등산 모임 나오는 남자들 이런 또 이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 그 뭡니까? 이런저런 고민 상담 막 해줬다던 그 정말 동갑내기 동료. 그래 사실은 내가 얘기했어라고 인정을 했나요? 했습니다. 오. 네. 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 씨는 너무 아픈 이혼 과정을 겪었잖아요. 차라리 그냥 안 했다고 거짓말이라도 하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이제 싸움이 크게 날 정도로 이제 추궁하니까 본인이 소문은 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쪽 사람들이 당신이 갑자기 안 나오던 모임에 막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궁금해하고 말도 많아져서 나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 씨로서는 진짜 아픔을 다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런 믿음이 깨진 거에 대한 상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이혼했다, 재이혼했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막 살을 막 갖다 붙이잖아요. 막. 일단은 그럼 왜 이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정폭력 굉장히 심하게 했었나 봐. 그래서 뭐 매일 긴팔에 긴 바지만 입었었던 이유가 남편에게 맞아서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서 그랬어. 아유. 그다음에 그리고 남편한테 맞아서 2번이나 유산도 했대. 아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남편이 협의혼 해줄 것처럼 하다 질질 끌어가지고 5년이나 걸렸나 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두고 나머지 직장 동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재판도 다 끝나자마자 모임에 나오는 거 또 하필 남자들이 제일 많은 등산 모임에 나온 거 보니까 새 출발하려고 그러나 봐. 뭐 재혼하려면 남자들 있는 모임에 나오는 게 좋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긍거렸던 겁니다. 승희 의원님.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아니 왜 딴 사람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많죠? 아까 저 뭐 뒷담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삶에 관심만 좀 두세요. 남 삶에 그렇게 관심 안 두셔도 승희 돼요. 의원님은 그러면은 그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다른 분들 뒷담화 안 하세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제 일도 바빠 죽겠고 우리 사건 반장에 나와서 이 사건 들여다보는 것도 미친 듯이 바쁜데 제가 딴 사람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의 이거 관심은 지금-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시청자 여러분의 열정으로 승희 의원님 회사에서 지금 막 이 팀 사건 반장 보면서 입에 침이라도 발라라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죠. 정말 진심이에요. 사건반장 오기 전에 준비도 안 하시고 맨날 이렇게 이게 얘기만 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 전에 다 준비를 하고 예습을 하고 그러고 예. 오죠. 그런데 이건 소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크셨을 것 같아요. 이 김 씨가. 네. 그러니까 이제 김 씨가 만약에 쿨한 과정에서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 다음에도 마음이 좀 많이 정리되어 그렇죠. 있었으면 덜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그 이혼의 과정이 아픈 2번의 유산, 그것도 폭력으로 인한 유산이었고 5년이나 진을 빠졌고 가장 의지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니까 사실은 그 아픔이라는 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실 뭐 동료들이 막 코치코치 캐물어 보니까 실수로 그래 이혼했어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굳이 2번의 유산이나 폭력이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가 화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사실을 소문내고 다닌 동료. 그냥 이혼했다뿐만 아니라 정말 이혼사를 그냥 다 소문내고 다닌 동료. 이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이혼 사실을 소문만 내도 사회 평가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혼 사실 자체만 가지고 뭐 사회생활하는데 뭔가 불편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 정도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최근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살을 너무 많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했어가 아니라 2번 유산했고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이런 얘기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사회적 가치 평가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살을 붙인 부분까지 용서가 되기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남자 많은 그런 모임에 나오는 건 재혼하려 그러지 뭐. 이제 새 출발하려나 보지. 요건 명예훼손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뭘 해요? 명예훼손으로? 그건 명예훼손이 안 돼요. 왜? 이거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견이잖아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이혼했어? 아니면 이혼 안 했어?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판단되는 것만 명예훼손의 영역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번 사안에서는 그 평가를 처벌하는 게 아니고요. 이혼을 했는데 가정폭력도 당했고 뭐 이 살붙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이 명예훼손이 해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김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얘기 좀 전에 정리해 주시고 끝내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의 얘기를 왜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법적인 판단은 조금 우리 들의 감정적인 부분하고는 조금 달리 판단이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베트남으로 가보시죠. 철도 건널목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찻길로 뛰어드는 남성. 발을 헛디디면서 선로에 쓰러집니다. 이때 철도 경비원이 재빨리 남성의 팔을 붙잡아 선로 옆으로 이끄는데요. 단 1초만 늦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나갑니다. 지금 지나갑니다. 와,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야, 저 경비원 없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이후 시민들은 선로 옆에 주저앉아 비틀거리는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는데요. 아무래도 달려오는 열차를 보고 놀란 나머지 몸이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왜 저런 거예요, 저 사람? 기찻길로 뛰어든 남성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비원은 이전부터 열차가 오고 있다고 남성에게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뛰어가려다가 선로에서 넘어진 겁니다. 11년이나 일해온 베테랑 경비원이기에 망정이지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저 것 경비원 같습니다. 보세요. 아이고, 저 바보가 뭐 하면서 막 내려치는 거 봐봐. 한 대 때릴 줄 알았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멕시코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주택가에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어딘가 수상한 느낌인데요. 갑자기 트렁크를 여는 듯 하다가 다시 닫아버리죠. 다시 닫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걸 의식한 듯 보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거. 네, 그런데 갑자기 맨홀 뚜껑을 들어 올리더니 차량 트렁크에 집어넣는 남성. 아하. 뭐야? 네, 아니나 다를까 맨홀 뚜껑을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의 정체였습니다. 누구였는데요? 맨홀 뚜껑을 훔쳐간 남성, 바로 인근 지역의 공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최근 경제난이 심각한 탓에 이렇게 철제로 만든 맨홀 뚜껑이나 전선을 훔쳐가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결국 덜미를 잡힌 공무원은 강도 혐의로 입건됐고 공무원 측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아니 뭐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잖아요. 그 공중화장실 에어컨 그 뜯어간 그 속초 공무원. 예,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자, 다음은 페루로 가보시죠. 네, 종이 상자로 저렇게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버지. 네, 그 아래에선 5살 소녀 마리아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차량놀이에도 흠뻑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은 마리아에게 학교이자 또 놀이터인 셈입니다. 아 근데 왜 거리에서 마리아는 자동차 앞유리를 닦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같이 책을 들고 저렇게 아빠를 따라서 거리로 나선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처럼 투정하나 부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 정말 기특한데요. 이 모습을 본 현지 주민이 SNS에 이 부녀의 사연을 공유하면서 아주 작은 기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쓰고 하셨어요, 공부? 자, 학교에 근데 갈 수 학교에 갔어요. 네, 지금. 맞아요. 사연을 접한 장학재단이 이 마리아를 돕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유치원에 등원한 마리아. 장래 희망은 저처럼 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뭘 또 선배로 제가 할 말이 저처럼이야, 별로 또. 없네. 네, 어쨌건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도로 위에 낙서가 그려져 있죠. 한 남성이 지팡이를 펼치더니 이 낙서를 뼈대 삼아 스케치를 그려나가는데요. 잠시 후 분필을 꺼내 들고 그림에 색을 칠하자 아까 봤던 지저분한 낙서가 귀여운 용 한 마리로 저렇게 재탄생됩니다. 야, 이거 3D 입체 약간 느낌인데요. 깜짝 놀랐죠. 저도. 이게 데이비드 진이라는 이 남성 맨홀 뚜껑이나 벽면의 균열, 잔디 같은 거리의 모든 것을 소재로 분필로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뭐가 있으면 그 위에다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맨홀에도 그렸네요. 하수구는 악어의 등껍질이 되기도 하고 또 한 입 베어 물고 싶은 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길가에 자라난 잡초는 발레리나의 치마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근데 대체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인지 이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죠. The honest answer is that I was looking for an excuse to be outside on a nice day. We all seem to have chalk in our house. It's just very easy to come by, which is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makes it a good thing to make art with because it's not precious. 네, 주변에서도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분필 하나만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사람들이 저 그림 위를 밟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비가 오면 금세 지워지겠죠. 그래서 큰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한 예술가의 창의적 취미가 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요. 참고로 비 와서 지워주면 너무 아까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5번째 픽 주인공 동물이죠.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개미알기가 수박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개미집을 파는 것처럼 구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수박의 달콤한 맛에 빠져 있는데요. 동물원 친구인 원숭이도 얼린 과일을 붙잡고 정신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원숭이. 네, 동물들도 푹푹 찌는 듯한 여름 날씨를 버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서 긴급 투입된 건데요. 얼린 간식을 이리저리 굴리고 수박을 깨먹으며 더위를 날리는 동물들. 86살인 동물원의 최대 도장 거북이 조지도 시원한 물줄기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거북이 안 나왔는데요. 거북이 나와야죠. 나와주세요. 지금 나오네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뭐 폭염을 저렇게 피했다 이거죠. 자, 마지막 미국으로 가볼게요. 네, 미니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입니다. 거리에서 목도 잠시 축이면서 신나게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분명 평소와는 다를 것 없는 산책인데 이날따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니를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딱히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였죠? 미니가 어디에선가 쪽쪽이를 물고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물고 있어? 네, 땅에서 발견한 듯한데 미니가 이 쪽쪽이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한참이나 가지고 놀도록 허락했답니다. 야, 신기하다 이거. 네, 미니는 어릴 때부터 유독 장난감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했다는데요. 예. 아마 길에서도 쪽쪽이를 작은 공으로 착각했지 않을까 싶은데 마치 아기가 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서 그런지 정말 귀엽습니다. 그러네요. 자, 앞서 예고했던 대로 저희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냈던 그 승재현 위원 승진 기념 이벤트. 자, 1번이 성재현, 2번이 승재현이었죠.
자, 승 의원님이 직접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본인 이름. 예, 저의 성은 승입니다. 뭐라고요? 저의 성은 승입니다. 승. 공재현 아니에요? 정재현이 아니고 승재현이에요. 예, 승재현. 이름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승 의원님이 직접 10분을 선발해 주셨는데, 자, 지금 자막 좀 보여주시죠. 자, 이분들 승 의원님께서 준비한 상품을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그 받으시면 혼자는 외로워 2명 갈 수 있도록 아마 초대권이 2장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식구들과 같이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장맛비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